대선 이후 19일 만에 성사된 만남, 역대 가장 늦고 한편으로는 가장 긴 만남이었습니다.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협조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실무진의 몫으로 넘겼는데요. 용산 집무실 이전과 코로나 추경 등 뇌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만남, 신체커가 정리해봤습니다. 네, 다정의 시작을 알리는 뉴스픽5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가장 늦게, 가장 길게, 그리고 탄력받는 용산시대. 옷값과 국가 기밀, 반쪽 동결, 마지막 가즈아 해외로입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만났습니다. 대선 이후 19일 만에 역대 가장 늦게 성사됐지만 가장 긴 회동이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이 아닌 여민관, 출입문 부근까지 마중을 나왔고요. 최고의 예우를 갖춰 윤석열 당선인을 맞이했습니다. 다들 이쪽 어디에서 회의한 기억이 한번 그랬을 텐데. 네, 윤 당선인 어딘가 회의를 한 기억이 난다며 검찰총장 시절 기억을 떠올린 듯합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2020년 6월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 정책협의회 이후 21개월 만입니다. 자, 문 대통령이 청와대 한 정원인 녹지원을 구석구석 소개하자 윤 당선인이 아름답습니다. 맞장구를 칩니다. 이윽고 만찬 장소인 상춘제에 도착했습니다. 항상 공과 같습니다. 아마 국민들이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저게 지금 무슨 꽃인지 산수유군요. 아직은 어색함이 흐르는 듯한 분위기, 마치 상견례에서 만난 양가 어른들처럼 꽃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회동 시작입니다. 문 대통령과 유영민 비서실장, 윤 당선인과 장제원 비서실장, 이렇게 네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흉금을 털어놓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 인연 등을 주제로 반주 한두 잔을 곁들이면서 만찬을 했습니다. 이 만찬의 메뉴도 하나하나 신경을 썼을 겁니다. 계절 해산물 냉채부터 해송잣죽, 한우갈비, 금태구이까지. 자, 이어서 통합과 화합을 상징하는 봄나물 비빔밥과 탕평채도 나왔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위해서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반주죠.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제 오이소, 기왕 늦은 거 뭐 약주 한잔 하면 봅시다. 이렇게 회동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반주 여부도 주목이 되는데요. 윤 실장이 특별히 관심 갖는 건 아니에요. 네, 아무래도 반주를 어떻게 할지, 뭘로 할지 이런 부분들이 회동의 분위기를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요. 네, 이 만찬이 2시간 36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역시 긴 코스 요리엔 와인이 제격이죠. 레드 와인이 등장했습니다. 이 다정회의 주류정화 실장이 왜 한두 잔만 했냐 아쉽다는 반응을 보인 건 안 비밀입니다. 자, 만찬 후에 문 대통령은 처음에 마중 나갔던 곳까지 윤 당선인을 배웅했습니다.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까지 지켜봤는데요. 이때가 저녁 8시 50분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당 간에 경쟁을 할 수는 있어도 대통령 간의 성공 기원은 인지상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감사하다. 국정은 축척의 산물이다. 잘된 정책은 계승하고 미진한 정책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겠다.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는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윤 당선인이 많이 도와달라고 요청하자 문 대통령은 제 경험을 많이 활용해달라 돕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헤어질 때는 넥타이 선물도 건넸는데요. 꼭 성공하시길 빌고 언제든 연락해달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 차후 만날 계획은 따로 잡지 않으셨고요. 남은 임기 동안 코로나 문제를 잘 관리해서 정권을 이양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로 알고 있다. 최선을 다해서 잘 관리해서 정권을 인수인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정리하면 뇌관은 피하고 덕담은 충분히 한 만남이었습니다. 신고 권력 간의 갈등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사면, 인사, 집무실 용산 이전 등의 현안에 대해선 아예 언급을 하지 않거나 다소 원론적인 협력 메시지를 냈습니다. 물론 아주 진전이 없던 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 두 번째 픽으로 이어가보죠.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이 맞잡은 손, 그리고 이 대화로 걱정을 좀 덜어드리는데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합된 국민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에서 두 분의 뜻이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픽 가보죠. 탄력받는 용산 시대입니다. 어제 회동에서 용산 집무실 이전 관련 논의가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왔고 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지역에 대한 판단은 차기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정부는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주목할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차기 정부의 목, 그리고 협조입니다. 이 집무실 이전은 무리라면서 극단적인 대립 양상을 보였던 것에 비하면 이 협조라는 말이 나온 것 자체로도 의미 있는 진전이란 평가가 나오는데요. 다만 정확한 계획, 그리고 면밀히 살펴라는 대목에서는 성급한 추진에 대한 우려도 녹아 있습니다. 결국 이어지는 실무 협상에서 이전 시기에 대한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아마도 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 임기 중에 이 안보 불안이 조성되지 않는 방법으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도 그럼 그것과 뜻을 같이 하는 겁니까? 저희는 우려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면 거기에는 별 다른 이의 제기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앞서 윤 당선인은 5월 10일 통이동을 찍고 용산으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청와대에서는 단 하루도 근무하지 않겠다는 입장 밝혔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쉽지 않다. 어렵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강경한 태도 보였는데요.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렵다고 또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이제 다음 대통령 어느 누구도 이것을 새로이 시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인수위 측은 늦어도 6월 안에는 용산에 입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새 임기가 시작되는 5월 10일부터 빠르면 한 달, 늦어도 한 달 보름 정도면 실무 준비를 마칠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용산 시대가 열리면 여론도 바뀔 것이다. 낙관적인 입장입니다.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청계천 사업을 예로 들었습니다. 늦어도 6월이 가기 전에는 집무실이 가능하다. 청계천이 오픈하기 전까지 반대 여론이 70%, 80%였거든요. 네. 근데 청계천 오픈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게 정확한 정보가 국민들 손에 다 가 있지 않다. 점차 홍보를 해 나가다 보면 국민들께서 하고 박수를 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스케줄을 조정할 경우에 문 대통령 임기 내에 미리 예비비를 의결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이철희 장제원 비서실장의 실무 협상 채널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회동을 계기로 정부 인수인계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고 인수위 활동에 대한 정부의 협조도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만 잘하면 됩니다. 자, 다음은요. 최대의 민생 현안 코로나 추경입니다.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경에 대해서는 양측이 분명한 공감대를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규모인데요. 이 역시 구체적인 논의는 실무 단계로 미뤘습니다. 인수위는 하루빨리 추경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인수위에 추경안을 촉구해서 그 진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50조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부분을 세출 구조 조정과 함께 세계 잉여금이나 기금 여유자금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을 한다면 상당 부분 확보가 가능하다. 현 정부가 얼마나 적극성을 갖고 그 대정 편성 노력을 해주는가가 관건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기재부가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50조 원이 아닌 35조 원 정도면 편성을 계획해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이미 올해 1차 추경에서 17조 원을 집행했고 합치면 50조 원과 비슷한 규모이니까 인수위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역시 실무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그 지출 구조 조정 등 실무선에서 어떤 그 해결 가능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마련하는 정도로 계속 활발히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규모를 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손실의 규모 추산부터 먼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세 번째 픽으로 가보겠습니다. 옷값과 국가 기밀입니다. 김정숙 여사의 옷값 관련 논란이 뜨겁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엔 김 여사가 공식 석상에서 입은 200벌에 가까운 의상을 색상별로 분류한 사진까지 돌고 있는데요. 자, 그런가 하면 김 여사가 과거 한 기부 행사에서 한 행동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한 적십자사입니다. 저는 국제변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특수법인입니다. 네, 이 진주 반지를 안쪽으로 돌려 끼는 모습에 본인도 떳떳이 못한 일인 줄 안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를 표명했던 신평 변호사는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면 된다. 문 대통령은 김어준 뒤에 숨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이런 주장과 뉴스가 갑자기 폭주하느냐. 논두렁식의 시즌2 간을 보는 것인가. 자, 앞서 청와대는 국가 기밀을 근거로 해서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를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옷값과 국가 기밀의 상관관계를 두고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청와대가 국가 안보를 들먹이자 국민들은 김정숙 옷에 핵 잠수함 조종 장치가 있느냐 아니면 사드 발사 단추가 있느냐며 분개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시민단체는 경찰 조사와 함께 헌법 소원도 제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김 여사의 옷값은 특수활동비가 아닌 사비로 부담했다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이 나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비용의 전체 규모를 묻는 질문에는 개인적인 사비인 만큼 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네, 네 번째 픽은 반쪽 동결입니다. 자, 오는 4월에서 6월, 그러니까 2분기 전기요금은 반쪽 동결됐습니다. 기본요금에 해당하는 기준 연료비는 인상하고 사용요금에 해당하는 분기연료비는 동결하기로 했죠. 결과적으로 4인 가구 기준 한 달에 2,100원 정도가 오를 예정입니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연료비 부담은 여전히 크고요. 한전의 적자가 더 심해질 거란 우려가 나오는데요. 다만 코로나 장기화에 물가 상승률이 높아서 가계 부담을 더 키우지 말자는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픽은 가즈아 해외로로 꼽았습니다. 정부의 해외 입국자 격리 해제 조치 발표 후 2주 동안 아시아나의 국제선 예약이 8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와이는 200%가 껑충 뛰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억눌린 해외여행의 수요가 반영된 결과겠죠. 자, 정부는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고 감소세에 접어들었다고 봤지만 계속해서 주의는 필요합니다. 어제 18만 명대이던 확진자 수, 오늘은 다시 2배 가까운 34만 명대로 늘었습니다. 새 변이인 스텔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됐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새로운 변이가 또 등장할 수도 있다는 전망 내놨습니다. 네, 화요일의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아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